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총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직전 수업에서는 분배적 정의, 그 분배의 기준에 있어서 다양한 5가지 내용들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업적, 노력, 필요, 균등, 무작, 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분배의 기준이 있었었죠.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저희 교과서 93페이지 생각을 넓히는 자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제목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의 실현은 철학 문제가 아닌 생활 속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소 조금 딱딱하고도 이론적인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런 건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선택의 문제로 생생하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미시시피 강의 범람으로 대도시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악마의 선택을 하였다. 악마의 선택. 왠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선택인지 살펴봅시다. 즉, 강 중류에 있는 인공 배수로의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렸다. 이 물길 돌리는 게 왜 악마의 선택일까요? 그대로 두면 200만 명 이상이 사는 베턴루지와 뉴올리언스 등 대도시가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걸 막았다면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뒷부분을 계속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를 막고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물이 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물길을 돌려서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를 악마의 선택이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선택이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정의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특히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겠죠. 미국 현지에서는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농촌을 희생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소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재산 피해에 관한 사후 처리와 보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 수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 정부의 선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 국가 전반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 규모에서 피해를 줄일까 생각하던 와중에 작은 피해 정도는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사례 이걸로 이제 지난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될 단원 94페이지입니다. 단원명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02단원이네요. 02단원 정의와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단원명을 써봅시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정의로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자신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4페이지 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지위는 어떤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죠. 명예, 재화, 권력 등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쟁은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방금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이 벌어진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이 벌어진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꽤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조금 익숙해지긴 했죠. 하지만 처음 코로나 사태가 이제 사회 속에서 심각성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을 그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이게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감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있죠. 네, 지금은 뭐 공공교통시설 이런 거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마스크 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었죠. 올해 초반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국에 가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약국 앞에 문 열기 전에 모두 줄을 서 있었고 이런 상황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약간 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부제 실시했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자기 주민등록번호에 맞추어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면서 조금 공급에 있어서 안정성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은 비교적 수월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최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스크라고 하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죠. 약국 앞에 줄 서서 사기 위해서 눈치 보고 이렇게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 속에서 경쟁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실생활 속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경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까요? 괄호 2번 경쟁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 94페이지 아래 단락 이어서 읽는 겁니다. 만약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회 구성원들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쟁의 과정과 필요성 등에 의문을 품고 경쟁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선생님이 뉴스 기사를 봤더니 이제 경찰 공무원 선발하는 시험에서 문항의 오류가 있어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시험 시작하고 나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시험 응시자들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미리 바뀐 문제에 대해서 써둔 시험장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 있는 응시자들은 한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똑같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과정이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뉴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 이론적으로 외우고 암기해야 할 내용보다는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계속 집중해서 수업 집중해 주시고요. 그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긍정적 측면. 경쟁의 긍정적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긍정적 측면, 개인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개인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스포츠 종목,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겨울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고 여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있죠.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실제로 올림픽을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계올림픽인 일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의 스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어떤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 실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혼자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 관계, 또 다른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죠? 혹시 이 선수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이 두 선수는 연령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주니어 시기에서부터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연아 선수가 주니어 시기에서는 아사다 마오 선수보다 기량, 실력이 조금은 뒤처져서, 이제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건 성적이, 등급이 착착 나누어지잖아요. 보통 아사다 마오 선수가 가장 높은 순위를 많이 받고 김연아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순위를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 고사성어 중에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 지다 보니까 오기도 생기고 더 노력해서 반드시 저 상대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게 되었겠죠. 성인 레벨에 올라왔을 때는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 김연아 선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인 레벨 단계 도달해서 출전했던 모든 경기들에서 최소 동메달을 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3등 안에 최소 출전했던 모든 경기에서 입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사다 마오 선수라고 하는 자기 실력을 올리기 위한 경쟁의 촉매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월등한 기량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축구 특히 남학생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세계 축구하면 신계에 있다고 하는 두 선수가 있죠. 메시와 호날두. 서로 전 세계에서 최우수 선수상 번갈아 가면서 수상하면서 축구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었죠. 물론 호날두 선수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자선 경기 할 때 계약서에는 출전한다고 하고 실제 출전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실력에 있어서는 메시와 함께 굉장히 경쟁하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발전의 원동력, 경쟁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적 측면도 살펴볼까요? 자, 경쟁의 부정적 측면 2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희 1학기 때 그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두 가지 사례가 있죠. 혐오 시설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걸 절대 반대하는 사례,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라고 표현했고요. 반대로 좋은 시설들, 이건 서로 각자 지역 가져가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죠.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핀피 현상 관련해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지역으로 오면 교통시설 유치하고 나면 그 지역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경남권, 경상도 쪽에도 지금 부산국제공항이 그 규모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행기 운행이 줄어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시기로 가보면 이제 세계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제2수도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여기 김해공항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남권에 제2공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항 신설을 원하는 지역 두 지역이 엄청 다투었었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 너무 다투고 거의 지역들끼리 원수가 될 정도로 으르렁거려서 우리가 못 가져가면 결국 너희도 못 가져가야 돼. 그 지역에 하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제2공항 만들고자 했었던 논의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공항은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지역들 사이의 사이만 나빠지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었죠. 경쟁 심하게 하다 보면 갈등과 불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 이게 부정적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95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95페이지 보면 경쟁을 공정하게 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제목을 한번 쓰고 시작해 봅시다. 바로 3번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조건. 경쟁이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교과서를 차례대로 읽어나가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문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1번, 기회의 균등한 보장. 기회의 균등한 보장.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한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같은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배려해 참여자들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맞춰 주어야 한다. 우리 예전에 실질적 정의 이야기 했죠. 실질적 정의 관점에서도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할 때 지금은 중학생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입학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도시보다 비교적 농어촌이 교육의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 있는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배려라고 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거 꼼꼼하게 잘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몰래 그 이제 입시 전형할 때쯤 돼서 시골 쪽으로 혜택 받기 위해서 그 주소지 같은 거 변경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 방법하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겠죠? 실제로 혜택 못 받았던 사람들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활용돼야지 혜택 받았던 사람이 몰래 꼼수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에 규칙의 합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의 참여자들 모두가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규칙이 일부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그 규칙에 따른 경쟁의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네,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유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육 수행평가 기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은 기본적으로 성적 주는 기준이 동일한데 체육 같은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 수행평가 기준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투포환 던지기 하는데 평균적인 남성의 근력과 여성의 근력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남성 서로 다른 성 사이에 수행평가 체육에서 이제 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점수 주는 건 비교적 정의로운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합의, 이것도 이제 성별에 따른 신체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둔 규칙을 만들자 합의를 했다면 그런 규칙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조건들 이제 96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냈다면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3번 엄격한 규칙 적용이 필수적이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이 합의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한 규칙은 경쟁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경쟁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규칙을 어기지 않고 경쟁을 관리하는 사람은 규칙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다 엄격하게 규칙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스포츠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포츠는 신체 능력 자기가 개발시켜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운동을 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약물 복용 이런 거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 어기는 거고요. 참여자 입장에서 규칙 어기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자, 운동에는 심판들이 있잖아요. 심판들이 간혹 승부 조작 이런 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 어기면
그것도 엄격한 규칙 적용해서 벗어나는 잘못된 사례가 되겠죠.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쟁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4번, 패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책 내용 읽어보도록 할까요? 경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마련이다. 또한 승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상의 분배가 경쟁의 패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위협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비록 경쟁의 패자라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스포츠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저희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우리 적극적 국가 간에서 살펴봤던 복지제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비교적 쉬운 내용들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라져야 할 부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